화요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 모드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시장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조금은 관망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 지수 오늘은 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주요 경제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가 되는 만큼 오늘까지의 눈치 보기 장세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이후의 전략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무리됐던 시장 상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다우지수 이날도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16%씩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부분 관망 심리가 좀 강했고요. 그 가운데 지표 한 가지가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9일에는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30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 하나하나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오름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이 초록 그리고 하락이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M7 빅테크 안에서는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날 크게 하락했었던 엔비디아가 이날은 1.4%가량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른 반도체주에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은 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래도 브로드컴 1% 넘게 올랐고요. 퀄컴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0.92% 하락을 했고요.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도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한번 보자면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 섹터가 잘 나간 반면 에너지 섹터 전날에는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 이날은 국제유가가 또 하락세로 반전이 되면서 에너지 섹터에 같이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빅테크부터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 CFO 바로 이분이죠.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내년 1월 1일에 교체된다라고 합니다. 이 CFO 자리 기존의 부사장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10년 만에 있는 CFO 교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전날 시간을 거래해서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정규 거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보려고 시장이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월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트루이스트가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45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라이릴리 0.42% 강세를 보였죠. 주가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저렴한 버전의 비만 치료제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가격 대비 50% 이하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저렴한 버전의 치료제가 어떤 매출의 증가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쌓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더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1.84% 상승을 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9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들까지도 화요일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스트코에서 골드바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기사 접하신 적 있을 텐데요. 코스트코가 골드바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상품이 바로 이 기프트 카드라고 합니다. 100달러 가치에 가지고 있는 기프트 카드를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어서 지금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과연 골드바 차기의 흥행 상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올해 초에 정말 주가가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던 종목인데요. 화요일장에서는 2%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힌덴버그 공매도 리서치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이 지금 슈마컴을 타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회계 조작 관련 혐의를 들고 일어섰고요. 이로 해서 공매도에 나섰다라는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카바그룹, 전날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그룹이죠. 제2의 치폴레로 여겨지고 있는 지중해식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점이 되겠는데요. CEO를 포함한 내부 관계자가 자사주 매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주식 매도는 주가 고점 시그널로 읽히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카바그룹의 주가 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화요일장에서는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샤오펑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되겠죠. 6%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고시는 바로 이 차량입니다. 2만 달러 이하로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유럽에서 전기차 공장 신설에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관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노력들이 샤오펑 주가에 계속해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징둥닷컴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밤사이에 2.25% 뉴욕 증시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릿닷컴 역시 뉴욕 증시에서 8% 이상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패키지 투어가 1년 전 대비 42%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 대체로 다 상승 흐름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채금리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9월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좀 뚜렷한 방향보다는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2년물과 10년물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2.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갔던 WTI 가격이 배럴당 75달러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요. 국제 금값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사상 최고치 행진 계속해서 이어나갔었는데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죠. 0.1%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그래도 소폭의 강세로 마감을 한 하루였는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꽤나 양호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연설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워낙 관련해서 연말까지 달러원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월가 반응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지난 1999년 71%에서 지난 2020년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60%를 하회하고 또 올 초에는 59%까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달러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러 인덱스는 1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던 2022년 당시 115 부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달러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주식시장에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선택지들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브칼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달러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보다 더 괜찮은 종목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글로벌 자본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핵심 동력 역할을 해줬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 자본은 재배치된다는 것이고 예상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미국 정책 입원자들의 달러 약세 시도가 실패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시장 주도주들이 강한 실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동력이 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해당 리서치 센터는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달러 약세가 수출이 많은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주식시장은 상승해 달러 강세 이꼴 미국 증시 강세라는 역사적 상관관계도 깨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 유입되는 경우가 언급됐는데요. 기브칼 리서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핵심이고 이 경우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가 연간 5% 하락할 시 엔비디아 같은 고평가 주식 말고 더 나은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도 미국의 달러가 눈에 띄게 하락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인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현재는 위 시나리오 중 두 번째에 가까우나 향후 달러 약세가 보다 지속된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도 챙겨봐야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꼭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 지역의 불안이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국제 유가 또 오르더니 밤사이엔 또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월가의 전망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아프리카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리비아의 생산 중단 소식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로 중동발 긴장이 다시 고조된 상태인데요. 공급 부족 우려에 급등세를 보인 지 하루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날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의 생산 중단 이슈가 국제유가의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구체적인 생산 예상량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리비아가 오는 9월에는 하루 배럴당 60만 배럴 그리고 10월에는 20만 배럴까지 크게 줄일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도입 이후 중국 내 원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점, 또 미국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넘어선 점도 국제유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전망치도 기존보다 $5 내린 배럴당 70달러에서 85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으며 2025년 글로벌 기준치의 경우도 배럴당 82달러에서 77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불안이 있지만 계속해서 수요 측면에서도 되살아날 조짐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앞서서 관전 포인트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 오늘 밤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 전망치 주당 순이익 EPS는 0.644달러 정도, 또 매출액은 286억 8천만 달러입니다. 전분기 매출액이 260억 달러니 역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늘 전망치보다 기대치는 높았고 엔비디아는 계속 이것도 뛰어넘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벌써 6분기째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이번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기대치 이상으로 나올 것인가, 또 블랙웨일 출시 지연과 관련해 시장의 분석대로 영향이 크지 않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부문에 대한 투자만큼의
성과가 나왔는지 이 세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늘 장마감 이후 세일즈포스닷컴과 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HP도 실적을 공개합니다. 특히 지난 글로벌 IT 대란으로 위기를 맞았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번 악재로 인한 실적의 타격이 얼만큼 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비둘기파인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전 7시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지켜볼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이 지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소비자가 경제, 그리고 노동 혹은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함께 체감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 103.3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00도 상회했고요. 지난달에 먼저 만나봤던 101.9보다도 높아지면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소비 지출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불안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졌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보는 소비자의 비율이 7월에는 33.4%였는데 이번에는 32.8%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소비자의 약 16.4%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는데 7월에는 16.3%였기 때문에 0.1%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연간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4.9%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향후 6개월의 경제에 대한 기대 지수도 1년 만에 최고치인 82.5로 상승하면서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도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컨퍼런스 보도의 수석 경제학자인 다나 피터스는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약화가 되고 있고 향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제나 소비 쪽에 대한 심리는 나쁘지 않지만 노동을 향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에 가장 두각이 되고 있던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로도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UBS에서는 간밤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20%대 예측을 했다가 이제 25%까지 그 가능성을 올린 건데요. 사실 월가에서는 UBS만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아니죠. 앞서 이달 초 JP모건은 노동시장 압박 완화를 이유로 연말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5%까지 높인 바 있었고요.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 확률을 20%로 낮추면서 월가 안에서도 서로 엇갈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총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추정치를 당초 발표했던 290만 명에서 81만 8천 명 감소한 것으로 조정 발표를 했었죠. 이는 미국의 고용주들이 올해 3월까지 지난 1년간 원래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일자리를 추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이에 따라서 시장은 미 연준이 9월 정책회의에서 빅컷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인플레보다는 고용 쪽에 시장이 더 집중하면서 고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UBS의 미국 수석 경제학자인 브라이언 로즈 같은 경우는 팬데믹 동안 축적된 초과 저축이 소진됐고 또 꾸준한 축적률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용 쪽에서 완만한 시그널이 다시금 나와줄 수 있을지 지표들도 계속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쪽에서의 소식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0년 만에 CFO 교체를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는데 본격적인 이 아이폰 공개 직전에 CFO를 교체한다라는 소식, 애플 주가에는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내년 1월 1일부로 최고 재무책임자인 루카 마에스트리에서 케빈 파레크 현 재무계획 및 분석 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CFO였던 마에스트리는 IT나 보안, 부동산 개발팀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마에스트리는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애플의 재무를 총괄한 장수 CFO였습니다. 그가 CFO로 재임했던 기간 애플의 연간 매출과 순이익은 2배 이상 늘었었고 총 매출 이익률도 확대됐었는데요. 마에스트리의 첫 재임 기간이었던 2014년 애플의 연간 매출은 약 1,830억 달러였지만 작년 애플은 3,8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회사가 가파른 성장을 보인 덕분에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주가도 800% 넘게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한편 새로 오게 되는 파레크 신임 CFO 같은 경우는 기존 톰슨 로이터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한 이후에 지난 2013년 애플의 재무팀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에 애플 CFO 교체를 놓고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또 애플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공개되는 아이폰 6에 이제 탑재되는 AI의 애플 인텔리전스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존도 바로 소식을 내놨는데요. AI 음성 비서인 알렉사 10월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번 달에 출시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속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10월까지 현재는 밀린 상황인데 이로써 업계 안에서도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알렉사는 월 최대 $10의 구독 서비스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알렉사 서비스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관심을 기울여온 사업으로 기존에는 날씨와 같이 간단한 질문에 음성으로 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공개되는 새로운 버전의 알렉사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합해서 복잡한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스마트 브리핑이라는 기능이 탑재돼서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AI가 생성하는 뉴스 요약까지 매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문건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알렉사에 대해 가장 많이 요청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뉴스 요약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모두 탑재해서 새로 출시되는 알렉사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아마존이 판매했던 알렉사 5억 대 이상의 기기를 판매했지만 이 서비스는 그동안 만성 적자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되는 구독 서비스와 쇼핑 기능 강화를 통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기술에 대한 개발 비용을 모두 만회하겠다라는 게 현재 아마존 측의 입장인데 동시에 오픈 AI 그리고 구글, 애플도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만큼 이 업계 안에서 누가 최후의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비트코인은 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65,000달러까지 올라가는 자신감을 주말 사이에 보여줬다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61,000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함께 지켜볼 소식은 바로 나스닥이 SEC에게 비트코인 지수 옵션에 대한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블랙락이 진행하고 있는 IBIT와 같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물 ETF를 추종하는 또 다른 지수 옵션을 신청한 건데요. 만약 SEC가 승인을 해주면 비트코인 안으로
것만으로도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주가 한 번 반등 이후에는 되려 다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두 핀듀오듀오 V넷 중국 기업 실적 발표. 피트 이럴라면 왜 상장시킨 거야? 입니다. 10여 년 전인가 우리나라의 중국 기업들 상장한다고 여의도에 막 호텔 빌리고 63빌딩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 끼고 뭐 대대적으로 IR 하면서 중국 사람들, 바이어들 와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기업이 상장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떠들다가 지금 그 흑역사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결국 대부분의 회사가 정말 엉터리. 그러니까 뭐 아무 실체도 없는데 재무제표랑 IR 자료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뭐 우리나라 증권사도 한몫을 했죠. 자리도 내주고 전부 밀어주고 해가지고 와 꿈에 부풀었죠. 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중국에 안 가도 중국 기업을 투자할 수 있다. 그 난리를 피더니 거기서 다친 개인들의 지금 마음과 자산은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그렇죠? 그 당시에 기억나시는 거 몇 개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그 기업명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배 만드는 회사였는데 뭐 20몇 척인가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한국에 한 척도 없고 완전 죄다 사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자, 근데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 바이두, 핀듀오듀오, V넷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제가 문제지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니 뭐 그거 가지고 또 알갈보 하는데 일단 파라시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의견이 거의 통일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뱀하고 고양이가 싸우는 영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 응원하나요? 뱀 응원하는 사람 있어요? 10명 중에 뱀 응원하는 사람 있어요? 유튜브에? 뱀하고 고양이랑 싸우는데 누구 응원하냐고요? 뱀하고 오소리가 싸우는데 누구 응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기를 응원합니다. 뱀을 응원하지 않고 고양이를 응원해요. 이건 그냥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평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론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파라시스 얘기 나왔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야, 근데 독일 벤츠를 샀는데 왜 저런 파라시스야? CATL이면 몰라도 라는 가정은 붙어 있지만 어쨌든 CATL이었어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뭘 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무슨 50대 50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갖고 와서 메이드 인 점원이 메이드 인 US에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1순위로 꼽는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나라 10여 년 전에 그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금융계나 이런 게 정말 딱딱 뭔가 체계적으로 돌아갈 것만 같고 이성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보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일 것만 같은,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만 같은 곳에서도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 굉장히 아름답고 친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4대 시중 금융권에서도 몇 천억, 몇 조를 해먹고 3년 살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은행은 깨끗하고 은행원들은 친절하고 뭐 다가 되게 도덕심이 있고 저럴 것 같잖아요. 지금 터지는 것들 보세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보니까 왜 중국 기업을 했냐면 이 초반에 한자가 많이 나와요. 그때 월요일에 잠깐 봤었죠. 한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월요일 날 장전에 핀듀오디오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요즘에 뭐 때문에 뜨고 있나요? 테무. 핀듀오디오가 테무를 운영해요. 그 테무깡 하니까 이거 막 테무 갈 것 같잖아요, 핀듀오디오가. 테무를 좋아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Vnet. 지금 화요일 날 장후에 Vnet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중국에서 저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데이터 센터를 30개를 중국 전역에서. 이것도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는 그 5글자가 지금 가장 핫한 단어잖아요. 엔비디아 이꼬르 데이터 센터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의 총화로 떠오른. 지금 Vnet이라는 회사도 중국 전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니까 또 이 아이템이 혹하죠. 계속 10여 년 전 얘기를 한 거랑 오버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10여 년 전에 그랬다고요. 여의도 고층 건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중국 기업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한국에 상장한다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이도 없죠. 중국에서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 상장합니까? 그렇죠? 황당할 지경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기업 다 없어져, 다 상폐당했어요. 그 상폐당했다고 뭐 개인투자들 돈 돌려주나요? 개인투자들 돈 다 땅에 묻혔습니다. 땅에 묻힌 게 아니고 그 중국 기업들 다 호주머니에 들어갔겠죠. 여기 하이다리오라고 이제 이 회사도 있는데 이건 약간 홍콩계니까 뭐 빼고 어쨌든 한자 들어간 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엔 바이두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바이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두, 텐센트, 핀듀오디오 이 정도는 지금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 정도 네임밸류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상장한 회사는. 그 정도도 아니었는데 그 대대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떠드는 거겠죠. 자, 바이두의 실적을 볼까요? 바이두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을 그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 구글이나 네이버의 다 수익 모델이 처음에 뭔가요? 맨 처음에. 뭐 요즘에 핀테크니 웹툰이니 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니 한다고 하는데 최초에 구글하고 네이버가 뭘로 돈을 벌기 시작했나요? 이 맨 페이지, 흰 페이지에다가 너네 여기 땅에 와서 광고해. 광고비 받은 거죠. 우리 여기 인기 많은 땅이니까. 그렇죠?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고 시작하는 거죠. 바이두도. 지금 바이두 코어라고 나온 게 일단 이거 보죠. 매출액이 플랫입니다. 4.7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2023년도 2분기 실적. 바이두랑 텐센트 홀딩스가 뭐 거의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혹은 뭐 게임 공급업체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순이익 755 밀리언 달러 나왔는데 5%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ADS per ADS 이거 왜 ADS냐면은 중국 기업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예탁 증서로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 미국 은행에 예탁 증서를 맡긴 상태로 그 보증으로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상장됐으니까 아메리칸 예탁 증서라고 AD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예탁해서 주식 시큐리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브라질에 상장되어 있다면 BDS겠죠. 뭐 그런 식으로.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상장되어 있다. 그럼 브라질 B로 해서 BDS겠죠. 어쨌든 미국 예탁 증서 주식 한 주당 2.07달러,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거를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7%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일회성 수익이 발생됐었다는 얘기죠. 일회성을 제거해버리니까 진짜로는 마이너스였다. 주당 순이익이. 바이두 코어라는 이 부분이 8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게 바로 네이버랑 구글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바이두 우리 여기 인터넷 플랫폼 인기 많으니까 너네 여기 와서 광고해서 광고주들이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맨 윗단으로 올라가야지 자기 물건 많이 파니까 광고비 많이 지급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은 얘도 그냥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아이치 얘네는 그러니까 중국은 전부 뭐 톡이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동영상 플랫폼이라던가 다 자기네 거잖아요. 텐센트의 위챗 쓰고 이 지금 OTT도 넷플릭스가 아니라 아이치예요. 근데 아이치가 마이너스 5% 났잖아요. 아이치도 2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치, 틱톡, 뭐 위챗 다 자기네 걸 키워가지고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넷플릭스를 이겨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엄청 꽂아주면서, 그렇죠? 가입자 데려오면 돈 엄청 주죠, 틱톡. 그렇죠? 친구들 데려오면 뭐 15만 원씩 줘버리죠. 3명 5만 원, 5만 원 해가지고. 뭐 개인정보 빼가는지 안 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하이라이트에 보면은 뭐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일단 여기 MAU라고 게임이라던가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접속한 사람, 월간 활성자 수라고 MAU라고 먼스니까. 그래서 지금 703밀리언이 나왔으니까 이게 7억 300만 명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7억 300만 명인데 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를 했습니다. 뭐 중국의 인구를 따지면 그렇죠? 7억 300만 명 중국 인구 포함해서 뭐 그렇죠? 이게 국내 해외랑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부분 또 중국이겠죠. CATL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코어, 바이두 코어라고 이 지금 저기 부분입니다. 광고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또 새로운 부분이죠. 아폴로라고. 이게 또 뭐 닐 암스트롱이 부러웠나? 아폴로를 지금 땄는데 이게 자율주행이에요. 마치 구글을 따라가는 것 같죠. 구글이 웨이모로 자율주행하고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아폴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출에 뭐 자율주행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에서는 여기 지금 바이두의 아폴로가 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흐름 같은 경우, 구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네이버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뭐 구글에 가깝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매출액은 정체를 했고 진짜 이익을 따져봤더니 일회성 비용이나 수익을 제거해버리니까 진짜로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어닝스 쇼크죠. 8월 20일에 지난주에 이게 바이두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번 주에 핀디오디오랑 V넷 이런 것들 실적 발표했는데 하거나 할 건데 지금 4.69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4.67 나와서 일단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가 나왔고요. 서프라이즈 쇼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뭐 저기네요. 일단 서프라이즈 나왔네요. 2.5 달러가 예상됐는데 2.89 나왔고요.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뛰어넘었어요.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자, 131.65가 평균인데 지금 주가상으로는 여기서 무려 52.69가 올라야 시장의 평균 목표 주가에 도달되거든요. 한참 남았어요, 지금.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의견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스트롱 바이거든요. 의견은 일단 9바이의 1홀드. 네, 스트롱 바이가 나왔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은 그냥 쭉쭉쭉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도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기대에 부응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 채널 상단과 하단을 타고 쭉 내려가고 있죠. 이 모습이 뭐 주봉 월봉에서 좋다면은 이게 단기 조정으로 생각이 되겠는데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주봉 월봉도 흘러내리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2022년도 말이군요. 2022년도 말에 요 급등했던 그 밑바닥 자리 거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렇죠? 저점 테스트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 저점을 깨면은 밑단계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월봉으로 봅시다. 저게 최종 저점인지 아니면 저점이 더 있는가. 거의 최종 저점이네요. 그렇죠? 2013년 그리고 2015년도에 꼬리 단 부분도 있고 2020년도 코로나 때 꼬리 단 부분 2023년 아까 2020년도 말 아까 주봉에서 본 부분 지금 거의 다 그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거의 뭐 10년째 지금 저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여기 다시 테스트 갑니다.
여기 만약 깨지면 아까 그 무슨 50% 목표 주가의 스트롱바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이두가. 그렇죠? 여기 깨면 뭐예요? 2013년부터 거의 10년의 역사 동안 많은 어떤 경제적 위기가 있었잖아요. 거시경제 위기가. 그때보다 지금 더 나쁘다는 거죠. 지금 경제가 더 나쁘진 않잖아요. 누가 지금 코로나라던가 지금 이전에 2018년 뭐 유럽 금융위기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체의 문제.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바이두가 주가가 이러고 있다. 몇 개 또 보겠어요. 이번 주에 나오거나 이제 나올 것들. 핀 디오디오는 발표를 했고 이제 V넷 또 발표를 할 건데 핀 디오디오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핀 디오디오랑 V넷은 차트로만 쭉쭉쭉 보고 넘어갈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 주봉 보겠습니다. 개파락 이만큼 떨어졌네요. 실적 나오고, 그렇죠? 월봉 봅시다. 자, 그나마 얘는 났어요. 테무가 지금 아마존 잡겠다고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결국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월봉이죠. 지금 여기에 지금 50개월 선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야, V넷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죠.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봉 월봉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네. 월봉 봐요. 주봉 필요 없어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이 봐요. 이런 차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패 예상 차트. 아시겠죠?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혹해서 하면 안 돼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양홀딩스가 없어졌군요. 이양홀딩스 그림을 몇 개 준비했었는데 이 몇 년 전에 이양홀딩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양홀딩스 뭐 드론 만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강 너머로 드론 보내는데도 지금 뭐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왜 서울시에서 저걸 쓰고 있느냐. 울프팩 리서치라는 공매도 리서치에서 거기를 지금 저기 갔잖아요. 몰래. 그때 어떻게 됐어요? 본사에 있는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거기 어디였어요? 거기 그림에 있었는데 호텔이었어요. 호텔. 그리고 거기 연구소라고 찾아갔거든요. 연구소라고 찾아갔는데 직원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연구소인데. 그거 한번 논란이 됐거든요. 야, 이게 과연 세계적인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맞는가? 그래서 이양홀딩스의 주가 안 보셔도 되는데 이 V넷이랑 똑같아요. V넷 월봉 차트랑 이양홀딩스 월봉 차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맨날 해리스 트럼프가 싸우고 무슨 중국을 맨날 밀어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빨아먹고 먹튀를 하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왜 상장시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거는 지금 솔직히 ATS, MTS 거기 공간 낭비 아닌가요, 이거?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미국에서 안 일어나느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양홀딩스는 드론에 있죠. 바이두는 자율주행에 걸쳐 있죠. V넷은 데이터 센터에 걸쳐 있죠. 자, 이 단어들만 뜯어보세요. 드론,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 있죠. 자율주행. 야, 지금 완전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정말 화두의 단어들이죠. 그런 거에 꽂혀서 투자하면은 결국 10년 전에 그 여의도 금융투자 설명회에서 꼬셔가지고 중국 기업에 투자했다가 지금 다 패망한 그런 지금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도대체 왜 자본시장에서 퇴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자본시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미덕을 베푸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굳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야 돼? 사야 돼? 진짜? M7의 마지막 주자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전 세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할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움직일 종목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올해는 AI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그 AI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단기적인 시장 방향, 엔비디아의 어깨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AI의 반등이 이어진다면 올해 말 S&P 500이 7% 가까이 올라 6천에 도달할 수 있고요. 또 내년 말에는 7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발언마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7천까지 도달하기 위한 올해 말에는 6천까지 도달하기 위한 조건은 AI 반등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죠. AI가 반등하려면 물론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 줘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를 등에 업고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만 놓고 봐도요, 엔비디아의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S&P 500 지수에서 종목별 비중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엔비디아 지금 올라와 있는데 S&P 500 ETF,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 내 종목별 비중을 통해서 또 S&P 500 내에서의 비중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6.58%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 큰 아이가 움직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느냐에 따라서 S&P 500 지수, 더 나아가서는 뉴욕 증시의 단기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10% 가까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급등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렇게 덩치 큰 종목이 10% 가까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2분기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일단 시장 전망치 한번 보시면요. 매출은 287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0.65달러가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기대치를 맞추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이냐, 또 가이던스는 얼마나 좋게 낼 것인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됐던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를 맞출 것으로 지금 시장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과거 데이터 때문입니다. 과거 주당 순이익 전망치와 발표치가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요. 보시면 2023년 3분기 회계연도 기준 이때만 유일하게 지금 미스를 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다 실적보다 좋은 주당 순이익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를 맞출 것이다, 충족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만큼 나올 것인가, 이것이 되겠죠. 계속해서 확인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포인트, 그러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까, 그런데 이어지더라도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2분기 매출 성장률이 112%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지난해 7월 분기에서부터 100%가량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직전 분기에 20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100%대 실망스러운 그런 가이던스 예상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세 자릿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3분기 가이던스로는 시장에서도 지금 75%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오랜만에 하락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과연 차세대의 반도체, AI 반도체로 내세웠던 블랙웰의 출시가 언제일까입니다. 원래 같으면 젠슨 왕이 지난 5월에는 올해 말 정도면 블랙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생산을 하다 보니 결함이 발견돼서 좀 출시가 지연됐다라는 보도가 이달 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출시가 얼만큼 지연될지 또 지연된 만큼 본격적인 매출이 어느 시기쯤에 본격적으로 전체 매출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들 시장이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모건 스탠리의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공급과 수요가 지금 엔비디아가 주력하고 있는 H200 칩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블랙웰 출시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백이 없게끔 H200이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조금 밀려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젠슨 왕 CEO가 블랙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종목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일단 TSMC,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거나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 국내 시총 1위고요. 시총 2위고요. 그리고 TSMC는 대만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향후 그가 보여주는 AI 관련된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국 증시와 대만 증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이드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엔비디아 힘내라가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